어,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부터 자율주행자까지 기계학습의 실제 사례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이란 100만 달러가 걸린 사막의 무인 자동차 경주 경기에서 2004년 10월 아침에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최초의 로봇 자동차 경주가 이제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제 험비가 나오는데, 험비는 25분 동안 달렸으며 주행속도는 평균 한 24km 정도, 주행거리는 한 11km 약간 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다른 참가자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었다고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초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험비는 어떻게 스스로 11km를 달렸을까요? 자율주행차는 주행을 하기 위해 기계학습, 즉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심층 신경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주가 벌어진 해 2004년이었고 안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신경망에서 훈련하는 방법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약 10년 후였죠. 주행 경로 계획하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주에서 험비는 목적지를 향해 25분 동안 달렸지만 아무 방향이나 마구 달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 계획은 자율주행 자동차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를 벗어나거나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자동차의 운전대를 조정하는 등 나머지 일은 대기 경로를 따라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스탠포드 레이싱 팀의 스탠리는 장애물 탐지 기능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전자지도와 경로 탐색 기능보다 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 스탠리에서 보면은 그 하드웨어 장비가 있고 인지 모듈이 있고 인지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계획하고 제어하는 경로 계획은 경로 계획 등 그걸 제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하드웨어 쪽에 이제 센서들, 하드웨어 센서, 그리고 오른쪽은 그 주행 계획을 수행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돌고 있었죠. 장애물을 피하는 알고리즘은 스탠리는 자기 주변의 격자 지도로 이제 지도를 격자 지도로 그려가지고 주변을 탐지해서 주변을 격자 지도로 그려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부분을 피해가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경로 경계를 찾는 모듈은 스탠리 레이저 스캐너를 추가해서 바닥을 스캔해놔가지고 도로변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자동차가 계획한 경로와 평행하게 그어진 선들을 맞춰 달리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르파대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반 챌린저라고 했는데 건틀릿이라는 이름의 이해선 코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차된 차량과 장애물을 피하는 동시에 차선을 지키며 주행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인지를 추상화시켜주는 그 기능을 사용했죠. 앞에서 그 스탠리가 했던 하드웨어 장비 그거와 거의 뭐 구조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동계와 그 뭐 이동 계획 모듈 뭐 몇 가지가 추가적으로 추가됨으로써 인지 추상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주변 상황은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인지 레이어는 나무나 빌딩처럼 고정된 사물을 지도에 표시하고, 센서가 물체를 감지했을 때 격자 지도의 각설에 물체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나파가 제공하는 도로 지도와 주행할 때 주행할 과제의 세부 사항을 기억해서 특정 지도가 막혔는지, 특정 도로가 막혔는지를 감지하고 지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막히다면 반영을 하고 그 지도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스를 생각하는 차로 만든 그 모노폴리판, 즉 보스라는 건 이제 차를 탄 사람을 이게 하겠죠. 시작 시점에서 센서로 확인하고 진입 무선 등을 기다리다가 교차로에서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는 모노폴리판 모듈이 있었습니다. 보스를 생각하는 차로 만든 모노폴리판 모듈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주차하려고 할 때, 그걸 목적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나머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장애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로 들어가는 방법을 격자무늬의 지도에 의해서 판단하여 구동을 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격자무늬 모듈을 주행판에 해서 그 비어있는 판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동을 하게끔 할 수가 있도록 했죠. $100만 걸린 영화 추천 알고리즘 대회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했던 알고리즘 대회로서 상금이 약 $100만 정도 들었는데, 넷플릭스가 대회를 발표했을 때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비디오 비즈니스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DVD 대여 서비스를 그때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고객이 영화에 1에서 5회 하나에서 5개 정도의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을 별을 주는 거죠. 평점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그 평가 점수를 활용해서 고객이 어떤 영화를 대여할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죠. 상금은 넷플릭스가 사용한 알고리즘의 성능과 비교해서 10% 이상 향상된 알고리즘을 먼저 만든 팀에게 우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분류기 훈련이라는 방식을 썼는데, 여기서 넷플릭스의 추천 엔진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참가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 대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기술적 약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류기를 훈련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분류기는 자동으로 어떤 항목이 특정 범죄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이러한 방법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류기를 훈련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배운다는 개념이 되겠죠. 사용자가 있고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사용한 영화에 대한 매긴 평점, 각각 평점들로 대해서 이 평점에 따라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네요. 쥐라기 공원의 장르, 스티븐 필버그의 장르의 선호도 쥐라기 공원 정리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쥐라기 공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쥐라기 공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확인을 한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대회 이후에 넷플릭스가 얻은 것은 뭐냐면, 넷플릭스 대회는 영국 커뮤니티에서 성공적이었어요. 나파 그랜드 챌린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수백 건의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수만 개의 모델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넷플릭스 대회는 행리한 인수 분해와 모델 평균화를 추천 시스템의 경험적인 부분 사례로 정착시켰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아이디어는 존재했지만 넷플릭스 대회는 목표를 제시하고 성능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지는 데 이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계 알파고에서 자율주행차까지 기계학습의 실제 사례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